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주최하고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KNN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후원하는 2021 학부모 공감 진로 진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오늘 남구 지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 토크 콘서트에서는 새로운 입시 제도, 지원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의 진학 지도를 위한 지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학 목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2022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이과 첫 통합으로 치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배부가 됐죠. 만점자가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불수능이었다,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역대급은 아니었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와, 이거 남일이 아니다라고 오늘 정말 긴장으로 그리고 걱정으로 많이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궁금증도 조금 해소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요. 먼저 진로진학 전문가이신 YG멘토 허진호 이사님 모시고 입시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진로진학 설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평소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강사님과 묻고 답하는 공감 토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남구청 대강당에서 직접 강의를 듣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생중계에는 뉴스워크 정성훈 편집국장님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대면 강의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과 방역 지침을 엄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약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현장 진행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직접 여쭤보실 수 없으니까 강의 들으시는 도중에라도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강의 끝나고 우리 이사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우리 오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남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구청장 박재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점수를 다 받으시는 것 같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불수능이란 힘듦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팽이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아마 평가원에서는 역대급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몹쓸 코로나로 인해 작년 올해가 우리 친구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한편으로 불규칙한 학습권으로 인해 아마 개개인의 패턴도 많이 무너졌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내가 바라던 점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참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수능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 시대에 겪는 우리 아이들 모두의 아픔이고 성장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또 오늘 우리 허진호 강사님과 함께 토크쇼를 하시는데 우리 학부님들께서 평상시 궁금한 점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고민들 함께 풀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미래의 주인인, 우리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또 성장통의 시간을 잘 보탬으로써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들어오실 때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관 입구에 고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만든 비란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예전 저희가 여린 시절에는 비가 오면 조력자가 우산을 나눠줬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로 인해 우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눈높이의 행정을 요구하는 시대로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함께 아픔을 느끼고 고민을 풀어가는 남구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연초에 고민하셨던 마음다짐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몹쓸 코로나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개개인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후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이동하셔야 돼서 학부모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최신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부산에 있으면서 정말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 될까 하면서 걱정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정말 기대를 안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사님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진로진학 전문가이신 허진우 이사님이신데요. 와이즈멘토 이사님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표 강사십니다. 그리고 서울 및 부산시 교육청 진학교수 연수하시고 대추동 학원 강사 등 진로진학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서울에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와 진로진학을 관련해서 명쾌하고 속 시원한 강의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남구청에서도 어떻게 또 특히 이제 수능 끝나고 정말 다른 강의도 많으실 텐데 부산까지 와주셨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꼭 메모해 놓으시고 사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6시까지여서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 많으시겠지만 질문을 많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메모를 해 놓으시고 또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남구 와서 진로진학 관련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지금 교육제도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또 2015 교육과정, 또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상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또 대입 입시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제목을 많이 짓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부모님 강의를 하다 보면 결국 알고 아시고 싶은 거는 지금 제도가 이렇게 변해서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지 방법론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학생들이 또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점을 좀 더 주목을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입 준비를 포함해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마스크 쓰시고 있으니까 크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웅얼웅얼 거리시면 제가 대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듣겠습니다. 교육제도, 지금 입시제도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교육제도는 왜 바뀌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학교 교육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주 먼 과거로 가볼까요? 원시시대 학교가 있었다면 그 학교의 과목은 뭘까요? 가르치는 과목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냥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뭐 밥 짓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일 거예요. 아, 그때는 뭐 아직 농경이 아니었으니까 밥은 아니겠네요. 불 피우는 거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지금 과목으로 치면은 체육이나 아니면은 가정, 기술 이런 내용들일 거고 최소한 국영수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에 비해서 이제 계속 변화가 있는데 교육제도는요. 교육제도 이성적인 어떤 딱 방향이 있어서 정해진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육하는 내용 뭐가 되냐면 그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계속 변할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변하겠죠. 근데 교육제도가 지금 점점 빨리 변하는 이유는 필요한 능력이 점점 또 빠르게 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해하시게 되면 최소한 고등학생은 상관없죠.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자녀분이 계시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입시제도를 이해를 하려면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구나. 바꿔 말하면 지금 2015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바뀌었거나 추가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했는지. 네, 제 소개는 앞에서 잘 해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과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 때 얘기할게요. 우리 때 예전에 시험 유형이 수능이나 내신 시험 이렇게 뽑았죠. 학력고사 때도 있었고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던 때였어요. 그렇죠?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뭘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사는 나라를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배우는 게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답이 정해 있는 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나눠서 배우고요.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나눠서 배우고 정답을 정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딴 생각할 필요 없어. 왜? 그럼 또 돌아가니까. 정답이 있는데 뭐하러 돌아가? 그냥 이거 알면 되지. 그렇죠? 자, 그렇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 그럼 뭐가 되냐면 배우는 능력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거를 배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죠. 자, 배우는 능력을 학업 능력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과거에 조금 학업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과거의 학업 능력의 특징은 이렇게 썼어요. 평균 학업 능력.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지금 자녀분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친구 있죠. 대략 기억나시죠? 본인이셨나요? 뭐 포함해서. 자, 그 친구 대략 기억나실 텐데 혹시 그 친구가 특히 무슨 과목 좋아하고 잘했는지도 기억나세요? 걔는 다 잘했죠? 다 잘했는데 분명히 그 친구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있었을 텐데 그건 우리 기억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과목별 성적자료를 보진 않았죠. 그렇죠? 성적이라 그러면 등수라 그러면 뭘로 매겨요? 총점 평균, 그죠? 그리고 정규 몇 등 이렇게 매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우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평균을 높이는 배우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평균을 높이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을 높이려면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못하는 과목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못하는 과목. 그죠? 그러니까 90점을 95점 만든 노력이랑 60점을 70점 만든 노력이 비슷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잘하는 과목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못하는 과목에 집중해서 그 성적을 올리면 평균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적표 보면 잘한 과목의 칭찬보다는 못하는 과목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할 수 있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죠. 왜? 평균을 높여야 되니까. 그게 맞아요. 과거엔 그게 맞아요.
자, 근데 사회가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좀 더 잘 사는 나라 쪽으로 진입하게 됐어요.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쪽에 진입하면 특징이 뭐냐면 국가 주도적인 직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주도적인 직업들이 어떤 게 있죠? 공무원이나 전문직들 뿐만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좋은 직업들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로 좋은 직업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분야별로 좋은 직업들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진입하는 경로가 달라져요. 그냥 평균 학업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필요한 학업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영어는 조금 모자라도 돼. 근데 수학은 진짜 잘해야 돼. 우리 분야에서는. 또 어떤 분야에서는 영어, 어떤 분야에서는 과학.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는 학업 능력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물론. 근데 그쪽은 학업 능력보다는 약간 학업 외적인 능력으로 치는 능력들 있죠. 뭐 기업의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꼭 잘하지 않는 거. 컴퓨터 활용 능력 대표적으로. 그리고 외국어 점수 말고 외국어 활용 능력.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분야의 성취로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평균 학업 능력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학업 능력으로 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데는 대학교예요. 그렇죠? 전달된 대학교. 왜? 대학교는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인원. 그래서 이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도 잘하고 그리고 창업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직 포함해서 사회 진출을 잘할 수 있으면 또 좋은 대학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체 커리큘럼도 바꾸고 교육과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제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말을 잘 안 듣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그런 인재를 배출하면 되는데 들어온 애들을 데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서 배출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애들을 뽑으면 되죠. 그래서 입시 제도를 바꿔요. 그럼 그게 어디 영향을 미치죠? 그게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쭉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평균 학업 능력 보다가 내신 수능 쪽으로 평가를 하다가 분야별로 필요한 능력을 우리 학과에 지원한다면 우리 학과에 필요한 능력을 가졌는지 이 분야에 필요한 학업 능력 혹은 학업 외적인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입시 제도가 있죠. 지금 한 1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작된 지는. 초기의 이름은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불렸고요. 지금은 이름만 바뀌었죠. 뭐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뭐예요? 분야별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평균이 꼭 높은 게 아니라 그 학과에 필요한 학업 능력을 가졌으면 가산점, 점수를 더 줘요. 그런 형태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가 또 바뀌었어요. 거기서. 그게 15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 이제 제일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럼 선진국의 다른 분야 여러 가지 기준도 있지만 제일 큰 기준 중에 뭐냐면 이제 따라할 게 없어요. 선진국들은 더 이상 따라할 게 없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따라하지 못합니다. 근데 발전을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새로운 걸 만들려면 잘 배우는 능력이 꼭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잘 배우면 좋은데 잘 배우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창의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창의력 그러면 굉장히 부담 가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아이는 창의력을 타고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육 사회에서 자꾸 창의력을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얘기하는 창의력은 어떤 거죠? 제가 어떤 아이 보고 이 친구는 참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엉뚱하거나 아니면 특이하고 좀 약간 기발한
그런 생각을 얘기해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생각인데 굉장히 기발해 라고 할 때 보통 창의적 이런 얘기를 쓰는데 교육사회에서 얘기하는 창의력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기발하고 창의적이면 안 돼요. 그냥 기발하고 창의적인 게 아니라 기존에 없는 새로운 생각이라는 점에서는 일상에 쓰는 창의력과 교육제도의 창의력이 공통점이 있지만 교육제도 사회에서 얘기하는 창의력의 조건은 그냥 새로우면 안 되고요. 그 생각이 구현이 가능할 때, 그렇죠? 구현이 가능한 새로운 생각이어야 돼요. 자, 그럼 구현이 가능한 새로운 생각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생각인데 선천적인 능력으로 뭔가 기발한 생각을 아니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각이어야 돼요. 자, 그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 어떻게 탄생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도 잘 기억해 두세요. 적성은 융합할 수는 없어요. 지식은 융합할 때 적성은 융합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지식에 바탕되는 새로운 생각은 내가 어떤 지식을 배웠는데 자꾸 그거를 다른 지식에 자꾸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식의 바탕을 둬야 되니까 그냥 딱 배운 거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적용시킬 때 융합 지식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억해 두실 건 뭐라고요? 지식은 융합할 수 있대 적성이 융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융합 지식을 한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문이과를 없앤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회만 하거나 과학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둘 다 해야 된대. 자,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초중학교 1학년한테 자꾸 주말에 인문서적도 읽어 그러면서 인문서적 책을 권하게 되죠. 자, 이거는 학생한테 부담이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여전히 분리해요. 두 개를 다 한다고 그냥 융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융합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과학을 진짜 좋아하는 학생은 계속 과학이 주제여야 돼요. 다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얘의 적성이 과학이면 얘의 지식 주제는 계속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이란 건 두 개를 1대1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된 관심, 적성 지식이 있고 거기에 다른 지식들을 접목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 적성이 과학 쪽이라면 근데 인문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싶어.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르치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적성이 과학이야. 과학에도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과학 역사부터. 근데 얘가 학교에서 과학 과목만 배우진 않죠? 역사 시간이 있죠? 자, 근데 역사 시간에서 예를 들면 수행 평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주제가 본인의 관심이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를 하래. 이게 어떤 거 하면 돼요? 과학 관련된 거, 그죠? 예를 들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죠? 예전에 팬데믹 현상이 지금은 또 어떤 적용, 이런 내용들, 그죠? 과학에 대한 주제를 계속 갖고 여러 과목에 대한 것들을 자꾸 접목시키는 형태, 이래야지 융합이 되는 거지. 그게 저절로 융합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육제도는 방향이 학업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형태로 갑니다. 선택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선택해서 배운다는 거는 예전처럼 모든 지식이 다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그죠? 그래서 필요한 지식을 골라서 해라 라는 형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런 형태가 지금 융합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지금 수능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험 형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있는 걸 배울 때 시험 유형을 출제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은행식 이렇게 해요. 왜? 답이 나와 있는 걸 배우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는 정해져 있는 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항들이 있어. 그 유형 중에서 숫자를 바꾸거나 예시를 바꿔서 그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이를 잘하면 됩니다. 있는 유형들.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공부법이 뭐예요?
미리 살펴보고 많이 하는 거예요. 미리 살펴보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할수록 승자, 그리고 미리 선행해서 많이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였죠. 자, 근데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융합이에요. 지식을 융합하는 형태. 그래서 아마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은 아마 느끼실 텐데,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어떤 형태들이 D 난이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냐면 챕터 융합형 문제예요. 그렇죠? 2챕터와 4챕터 중간에 역사 과목을 볼까요? 역사 과목에서 쉬운 문제가 어떤 거죠?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 그때 몇 년도에 일어났어? 그때 그 장소가 어디야? 이런 게 쉬운 문제, 배운 거 그대로 내는 거.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죠? 백제 시대의 이런 현상과 신라 시대의 이런 현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술해 주시오. 이런 형태잖아요. 그게 여러 과목 통해서. 근데 챕터 간 융합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어떤 게 일어나죠? 또 과목 간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문제인데 지문이 과학 관련된 거야 라는 형태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죠? 미리 있는 문제를 많이 보는 게 꼭 능사는 아닌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큰 이유가 제가 주로 학부모 교육도 많이 하지만 교육청 주제로 고등학교 진로진학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분들도 교육을 받을 거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입장과 뽑는 입장을 차이를 좀 많은 거예요. 자, 뽑는 입장에, 근데 우리는 주목이 뽑는 입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뽑는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교육을 할 때, 거기 입학사정관들 교육을 할 때, 거기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학교는 신입생이 5,000명입니다. 5,000명 보면 큰 학교인데,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과가 3,000명 뽑고 종합이 1,000명을 뽑습니다. 자, 근데 뽑는 입장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로 3,000 많이 뽑죠. 그럼 그 학교를 생각한다면 교과를 우선은 생각할 텐데, 뽑는 입장에서는 교과로 뽑을 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교과 전형은 뭐만 있으면 되죠? 내신 성적만 나와 있으면 돼요. 그럼 계산식 돌려서 3,000점 딱 잘라서 뽑으면 돼요. 너무 쉬워. 지원자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종합전형 1,000명 훨씬 적죠? 적은데 종합으로는 뽑을 애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성적대 학생들 중에서 종합을 준비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위권 학교는 당연히 뽑는 인원이 많으니까 종합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뽑는 인원은 적은데 대신에 경쟁이 명하요. 경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의 성적이 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만약에 종합 준비가 가능하다면 종합을 준비하면 기회는 좀 더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같은 학교에도 이거 넣고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전형만 다르면 같은 학교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합을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교과 성적이 뛰어나 그럼 요거 넣고 요거 넣어도 돼요. 종합을 준비했는데 나는 논술에도 강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고2까지 쭉 종합을 준비를 하고 그때 상황에 가서 종합하고 논술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는 더 많긴 합니다. 자, 근데 막상 종합을 준비하려면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유가 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이름이 종합이야. 뭐 이것저것 다 본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신 외에도 많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좀 없어지긴 했는데 최근에도 학교 주제 드라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3년 전에 모 드라마에서 종합전형을 너무 겁을 줬어요. 이걸 하려면 뭐 진짜 막 목숨 걸고 막 뭐 돈을 많이 써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초기에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는 2015년 입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고1 밑으로의 학생부 형태는 예전에 그렇게 들었던 종합전형 오해들이 완전히 좀 없어진 그런 형태의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0분 동안 딱 10분 동안 어떤 설명을 들으실 거냐면,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15, 2022 고교학점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학생들이 특별히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여기에 막 써 있잖아요. 막 뭐 여러 개를 준비하는 걸로 써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다른 전형 준비하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 만약에 그 설명을 들으시고 듣고 보니까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네 라는 게 받아들여지신다면, 이해가 가신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자,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건 새로 생긴 전형이죠. 이유가 뭐죠? 기존 전형과는 다른 뭔가를 측정해야 돼. 다른 뭐가 뭐죠? 이거 왜 생겼다 그랬죠? 분야별 능력, 그죠? 분야별 학업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존의 전형, 교과, 논술, 실기수는 이건 다 예전에 있던 거예요, 그죠? 원래 있던 거는 학생들 어떻게 뽑죠? 시험 봐서 성적순이에요, 그냥, 그죠? 시험 보고 성적순으로 딱 뽑는 게 기존 전형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 외에 다른 전형과는 다른 요소가 뭐냐면, 그 요소를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를 잘못 눌렀나봐요. 네. 자, 전공적 합성 이렇게 했어요. 말은, 용어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공이 뭐죠? 학과, 그죠?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 적합성, 그 학과에 맞는 애인지 아닌 애인지, 그죠? 다른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인 학업 능력에다가 뭐를 추가로 보냐면은 우리 학과에 맞는 애인지 아닌지 이걸 보는 거예요. 자료는 뭐죠? 학생부 보고.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다 대학교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거예요. 자, A, B 학생이 있습니다. A, B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같아. 총점이 같아. 등급이 같아. 그러면 교과전형에선 동점인 거예요. 그렇죠? 교과전형에선 동점이야.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추가로 뭘 본대요? 전공적 합성. 우리 학과에 맞는 애인지 아닌지. 우리 학과에 맞으면은 걔한테 가산점 줄 거예요. 해볼게요. 자, 자료는 학생부입니다. 좀 더 편하게 원래 덜 중요한 비교과는 빼고 한번 해볼게요. 비교과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교과는 아예 빼고 교과만 가지고 해볼게요. 교과만 가지고. 자, A랑 B 학생 있습니다. 총점은 같아. 근데 어떤 애를 뽑을 거야? 우리 학과에 맞는 애를 뽑을 거야. 뭘 보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총점은 같더라도 다를 수 있는 거 보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과목별 성적. 자, 총점은 같은데 과목별 성적 보니까 A가 잘하는 과목은 우리 학과 관련된 거, B가 잘하는 거는 우리 학과 별로 관련 없는 거.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과에 더 적합한 학생은 누구? 우리 학과 관련된 과목 잘하는 학생.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가산점. 그래서 이 학생을 뽑아. 이게 학종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네요. 그렇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과목별 성적이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또 이 아이의 학업적인 적성을 알 수 있는 힌트는, 원래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안 받았는데 2015 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선택 과목. 자, 지금 현재 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선택 과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통 교과, 전문 교과가 있고요. 전문 교과는 특목고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은 성취도 5단계의 등급 산출, 진로 선택은 성취도 3단계의 등급 미산출.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반 선택이 성적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은 성적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다. 그렇죠? 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이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그냥 공통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공통 과목이에요. 됐죠? 고1 때까지는 다 똑같은 걸 배워요. 자, 근데 고2, 3 때는 일반 선택이란 과목이 51개가 있고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원래 43개였는데 작년에 3개가 늘어났어요. 그 과목들이 여기 인공지능 관련된 거. 그래서 46개 과목입니다. 총 몇 개? 97개 과목이 있어요. 예전에 문이과 나눠서 8개, 9개일 때보다는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근데 특징이 많은데 보시면 예전에 통으로 배우던 걸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담은 좀 더 줄이려는 노력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문이과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 과목을 정해서 이제 과목반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 오늘 목적이 겁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요. 이 과목들이 다 개설된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보통 한 60개 정도, 5, 60개 정도, 그 정도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중에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들은 학교에서 좀 정해놨어요. 수능 필수인 과목들. 자, 수능 필수인 과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과목들 중에서 이렇게 돼요. 수능 필수인 과목들이 국어 과목은 독서 문학, 수학은 수학 원투, 영어는 영어 원투. 요거는 수능 필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수능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거는 선택 과목, 수능 선택 과목. 국어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 자,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 과학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선택 과목 할 때 별표 쳐져 있을 거예요. 이 과목들은 꼭 해야 되는 과목. 이렇게. 자, 여기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학교에 따라서 저 과목을 사회 2개 중에 하나로 대신 평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정하는 거예요. 이 과목들을 수능으로 대체할지 안 할지는 대학교에 따라서 다르니, 만약에 본인이 외국어나 한문에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죠.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나 과목 중에 2과목은 준비를 하고 수능으로. 근데 학교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학교는 자신 있는 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해서 보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언제 하죠? 문이과 언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나눠 배우는 거죠. 그죠? 문이과도 2학년 때 나눠서 배우죠. 이거 조사는 언제 해요, 그러면? 1학년 때 하죠. 그쵸? 보통 5월에서 10월 사이에요. 5월에서 10월 사이에.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문이과 나눌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전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이과 이렇게 조사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생각이 바뀌었어. 학교에서 잘 바꿔주던가요? 잘 바꿔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그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반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한 명 바꿔주면은 소문나면은 딴 애들 또 막 한다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복잡해져요. 자, 하물며 문이과 반도 그런데 과목반인 경우에는 요거 새로 짜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 그래서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학생들이 처음에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서 좀 변화가 좀 없이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언제 준비한다고요? 조사를 고1 5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1 5월이 언제죠?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이 언제예요? 3월이죠. 자,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 뭐 준비해야 돼요?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죠. 그죠? 중간고사 바로 보니까 중간고사 딱 준비하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가 5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공부하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런 종이가 날라와요. 이런 종이. 우리 학교에서 2학년 때 이런 과목들과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이 과목들 중에서 뭐 할지 정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정해서 내.
보통 학생들은 어떤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 대학교에서 이 과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보통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그냥 좀 쉬워 보이는 거, 보기 좀 쉬워 보이는 거. 두 번째, 이제 그 과목 선택하면은 이제 그 과목 선택한 애들끼리 같은 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봐? 나랑 친한 애들이 어떤 거 했는지, 그렇죠?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되게 심각한 범위나 중요성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선택 과목을 보면 얘가 무슨 적성을 가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 선택하는 게 얘네 전공 적합성 적성 검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후로 고교학점제 시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지금 초6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교생이라면은 우리 아이는 별로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완전 시행하려면 시범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 산출 체계 빼놓고는 좀 비슷한 유형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럼 선택 과목은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지원할 학과와 관련된 거,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뭘 정해야 돼? 학과 정해야죠. 내가 무슨 학과 갈지. 이걸 정해야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선택 과목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고1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 고1 밑으로 이제 중요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게 학생부 변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은 초기엔 이런 형태를 했고요. 교과, 비교과 다음은 지금 고2, 고3 때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비교과가 너무 부담이 많아.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이에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 역량을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전형, 새로운 전형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대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약점이 뭐냐면 학생 차이가 아니라 학교 차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좀 불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역량 차이가 아니라 학교에서 얼마나 준비해주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학교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줄여야지 좀 더 공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요소들이 주로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쪽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를 한 번 줄이고요, 한 번 더 줄였습니다. 자, 근데 한 번 더 줄였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죠. 보시면 다 미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 수상, 독서 다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가 난리 났어요. 뭘 보고 뽑아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결국 비교과가 줄어드니까 교과가 늘어난 게 아니라 비교과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교과가 중요해진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과를 보는 방법이 단순히 내신 성적만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전공 적합성.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첫 번째 과목별 성적, 두 번째 선택 과목 했죠? 자, 세 번째 거는 원래 그렇게 이 정도까지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이 고1 밑으로 중요해진 게 뭐냐면 비교과에서는 특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선생님들이 학생의 특성을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비교과에서 특히.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적히는 내용 중에 교과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원래 세부적으로 특기할 게 있을 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필수로 적는 게 아니에요. 특기할 게 있을 때 적는 거예요. 근데 세부능력 특기사항마저 없으면 대학교에서 너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고1 밑으로 이 내용 여러 가지 비교과 내용을 줄이면서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학교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게 되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좀 꼭 적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목별 선생님들이 적는 거죠.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적어서 학생의 특성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과목별 성적, 선택 과목, 세트 다 어느 쪽이에요?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1 밑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그 교과가 단순 성적이 아니라 내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잘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선택 과목 전공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학교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도 학생의 학업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지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비교 과정에서는 동아리,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2022 교육과정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2015의 좀 더 완성형인데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2015 교육과정도 학생 지금 들어보시니까 학생 진로 목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앞에서 선택 과목도 수강 과목 신청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게 고교학점 때에 시작된 게 아니라 2015 때도 원래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2 때 고교학점 때는 뭘 보완한 거냐면 2012 때, 1호 때 진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맞춰서 학과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산점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자유롭게 못해요. 사실은. 학생들이 나중에 진학할 학과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그 과목들을 아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라서. 무슨 얘기죠? 학생들이 진로에는 맞는 과목이 있는데 기피하는 과목이 생겨요. 어떤 과목?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과목. 왜? 예를 들어서 물리 과목, 이과 20에서 물리 과목, 그리고 인문 쪽에서 사회 과목 중에 경제 과목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녀분이 물리 과목에서 90점을 받아왔어요. 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얘 성적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100점 만점 중에 90점 맞았으니까 사실은 꽤 잘 이해하고 있는 걸로 봐도 좋은 거죠. 자, 근데 얘 성적은 그대로가 아니죠. 그렇죠? 뭐를 봐야 되죠? 그 과목 선택한 다른 학생들 점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등수로 매겨지는 거죠. 그냥 점수가 아니라. 자, 봤더니 그 과목 평균 점수가 98점이야. 자, 그럼 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얘 성적 좋아요, 나빠요? 성적이 나쁘죠.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게 상대평가.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진로 진학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평가 제도 안에서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면, 자,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과목 선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산점보다 차라리 다른 과목 선택해서 받는 점수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평가 안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진로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려면 성취 체계가, 점수행위 체계가 뭘로 돼야 되죠? 절대평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하고 상관없이 그 교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냥 딱 나타내는 지표로.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학생들이 좀 더 그런 눈치 없이 본인 진로 적성에 맞는 제대로 된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시행하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걸 시행하는 게. 자, 지금 고교학점제가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지금 현재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초육대하는 건데요. 일단 이건 상식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2015 하니까 되게 옛날 거로 생각하시는데 이 교육과정의 연도는 제정된 연도입니다. 개정된 연도를 얘기하지 적용된 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2 교육과정은 내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적용하는 게 언제? 2025년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7차, 8차 이런 거일 거예요. 그죠? 7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 그죠? 근데 이게 몇 차 이렇게 하면 언제 개정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약간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붙이는 걸로. 자, 그래서
회차로 하면은 요게 10차, 요게 11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빠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2 때 201호나 202 공통점은 뭐냐면 진로 적성에 맞춰서 좀 더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과목을 좀 선택 집중을 통해서 분야별로 필요한 학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통점. 근데 202는 보완한 거죠. 어떻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를 좀 보완을 한 게 2022 교육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고교학점제는 뭐냐? 2022 교육과정의 핵심 제도가 고교학점제라서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거의 동일하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고교학점제 딱 되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모든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 점수에서 다른 학생들 점수 이거 말고 학교에서 정한 성취 기준으로 그 점수 이상 되면은 그 점수 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 특징입니다. 2022 교육과정의 특징. 이제 아시겠죠? 다른 영역은 이렇게 변화들이 사실은 있어요. 변화들이 있는데 근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이전 과정부터 겪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목의 선택 과목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비교과가 좀 더 통합됐다 이런 형태인데 그거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안내가 나올 거니까. 오히려 알아두셔야 될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요? 절대평가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좀 더 진로 적성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에서 그걸 알거든요. 대학교에서 2025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이 이 과목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거 안 하고 왔어? 이런 거를 아주 민감하게 책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형태가 되면은 조금 더 학생의 선택이 좀 더 제대로 됐는지를 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해 두실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돼요.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 유지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공통 과목이 어떤 과목들이었죠? 몇 학년 때 배우는 거? 고1 때 배우는 거. 그죠? 걔는 석차 등급 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성적이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거죠. 왜? 절대평가가 되면은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다 지역 우수고에 몰려요. 그죠? 우리가 지금 특목고나 뭐 자유고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이 우선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좋기만 한 건 아니죠. 단점을 갖고 있죠. 뭐죠? 내신을 잘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왜? 상대평가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어져, 그럼 학생들이 다 어디 가요? 다 어디 가려고 모으네요. 다 지역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 유지. 그래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공통 과목 통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선택 과목은 선택이 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자꾸 다 잘못 눌러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학생부 준비 기본적으로 교과 1, 2, 3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과목별 성적 중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원학과 관련한 교과 성취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 과목 중요해요.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 세 번째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중요합니다. 수업을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 자료니까. 그리고 비교과에서는 좀 다른 영역보다는 좀 동아리 활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크기도 차이 나죠. 학생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학생부 종합전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내가 좀 뭘 할 시간이 있는데 교과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비교과의 준비를 더 잘하는 게 좋을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해요? 교과 하세요. 교과 쪽에. 비교과는요, 학교에서 그걸 하라고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그 시간에 충실하면 돼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적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특히 고1 밑으로, 그렇죠? 고2, 3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 지금 학생부 변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최근에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제도상으로. 사회 변화랑은 조금 별개로 제도상으로 변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자, 보세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하면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보세요. 자,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학생부 포트폴리오라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학생들이 무슨 과목 선택하고 무슨 과목 신경 써야 되고 비교과목하고 막 그거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적힐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알려드릴 거는 요걸 언제까지 준비하시면 되냐면 학생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자, 고등학교 언제 입학하죠? 중학교 3학년 졸업해서 내년도 그 다음 년도 3월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1 2월까지만, 그죠? 고1 학교 들어가기 2월까지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면 돼요. 두 번째, 이거는 미리 준비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만약에 목표가 바뀌면은 나머지가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라 고1 들어가기 전까지만. 두 번째,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적힐 텐데요.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긴 자동. 자, 지금 아무 자료 없으시잖아요. 아무 자료 없이 앞에서 배우신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요거 한번 이 자리에서 직접 한번 짜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체험, 자유학년제 통해서 물리학자라는 꿈을 꾸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대표학과는 물리학과니까 이 학생은 대학교에 물리학과에 진학하면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진로 목표 중에 제가 직업은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 학과는 여기 하이라이트까지 쳐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우리 언제 준비할 거 하는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입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입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기준은 직업이 중심인 게 맞을까요? 학과가 중심인 게 맞을까요? 만약에 특성화고 학생이 돼서 그 다음 단계가 직업이야. 그럼 얘가 고등학교 때 준비해야 될 거는 그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식, 능력이겠죠. 그렇죠? 근데 바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에 뽑혀야 돼요?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학생의 기준은 이 학과를 나와서 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졌는지가 주가 아니라 일단 우리 학과 전공적 합성이잖아요. 우리 학과에 맞는지 아닌지가 좀 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몇 개 특정 학과는 학과와 직업이 거의 일치하죠. 그렇죠? 의학, 약학 이런 학과들은 학과 직업이 거의 일치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직업들은 어떻게 되죠? 그 직업, 한 직업당 그 직업에 이르는 학과들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만 중심으로 하면 대학교에서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학과 나와서 이 직업 갖겠다는 건지 다른 학과 가서 이 직업 갖겠다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이죠? 변호사 되려면 무슨 학과 가야 돼요? 자, 변호사는 일단 변화가 어떻게 되죠? 법학과에서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준비하죠. 그죠? 그죠? 법학 전문대학원이 있는 학교는 법학과가 없습니다. 학과에. 그럼 변호사가 되겠다는 애는 무슨 학과 가야 돼요?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과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이공계열을 나와도 법학전문대원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뽑는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자료가 다 법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 너 변호사 되겠다는 거 알겠어. 우리 학과 나와서 변호사 되겠다는 거 알죠. 근데 그건 우리 학과 나와서고 내가 보아야 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목표하는 학생은 빨리 뭘 정해야 돼요? 대학교에서는 무슨 학과 갈지를 정하고 얘 학생부는 법이 아니라 대학교에 정하는 그 대학교 학과에 맞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경영학과를 대학교에서 하고 대학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겠다. 그럼 얘 학생부는 법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경영학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서브로 그렇죠? 일부 법에 대한 거 그렇죠? 경영학 중에서도 법에 관련된 거 그거를 2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선택 기준은 뭐라고요? 이 학생은 학생부를 통해서 어디에 맞는 학생? 물리학과에 맞는 학생입니다.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교과 1, 2, 3 플러스 동아리,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물리학과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전공력 합성 점수를 받으려면 제가 강의하다가 조금씩 템포를 조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되게 숨이 차요. 자, 첫 번째 뭐죠? 과목별 성적. 그러니까 물리학과랑 관련된 과목의 성적을 좀 더 잘 관리해야 되죠, 그죠? 자, 국영수 중에서 하나 뽑고요. 사회과학 예체능 중에서 하나 뽑아볼게요. 국영수 중에서는 뭐? 수학. 사회과학 예체능 중에서는 뭐? 과학. 자, 두 번째 선택 과목. 과학 과목은 2학년 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한 과목은 일단 뭐? 물리. 정답. 이거 되게 어려우셨어요, 혹시?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그죠? 우리가 불과 1시간의 교육으로 이렇게 정답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저희 회사가 강남구 대치동이랑 이상한 동네에 있는데요. 그 동네가 뭐 학업적으로 되게 뛰어나다기보다는 그 동네가 유명한 거는 뭘 미리 준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문고 중동 가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진학할 때 딱 이 계획 갖고 들어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자, 우리는 왜 이 정답을 댈 수 있었죠? 뭘 정했으니까? 진로 목표. 그 중에서도 뭐? 학과, 그죠? 직업이 아니라 학과 목표 정했으니까 이거를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뒤에 걸 정하면 앞에 뭐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어려워할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를까요? 얘네들이 학과를 언제 정하니까? 언제 정해요? 고등학생들 학과? 이게 통계로 있어요. 70%가 언제? 고3 때. 그 중에 70%는 언제? 수능 보고 보죠. 수능 보고 이제 지금 막 학과 막 정하고 이럴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고3 때 내가 목표학과를 정한 학생은 저는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학업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게 학생부에 표현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그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학생부가 한 20페이지 내면 뭐 이 정도 수준이 돼요. 다 적으면. 제가 27페이지 학생부까지 왔어요. 27페이지, 학생부가 27페이지가 되려면요. 학교에서 하는 거의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걔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뭘 많이 적어주신 거예요. 왜? 얘가 너무 여러 가지를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이 고3 때 저를 봤는데 정말 성실한 학생인지는 알겠어. 근데 안타까운 건 전공적 합성 기준을 딱 대니까 얘는 이만큼 했지만 그 중에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전달드린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 자녀분들 열심히 할 거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준비할 텐데 그렇게 예전처럼 약간 무작정 준비하는 걸로는 막 열심히 해놓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효과적인 준비 방법 이 말을 굳이 붙인 거예요.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집중이에요. 그렇죠? 자, 비교과 좀 더 어려워 보이나요? 비교과는 뭐를 우선적으로? 동아리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동아리에는 어떤 거 관련된 걸 하면 돼? 물리학 관련된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리 연구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학교의 차이 없이 무조건 있는 동아리는 과학 동아리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탐구 동아리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남구가 원래 부산에서 좀 학업
수준이 좀 많이 좀 높은 편일까요? 관심도가?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약간 착각이 드는 게 되게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한 단계 더 가볼게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물리학과의 적합성을 드러내려면 과학탐구 동아리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과학탐구 동아리를 하면은 얘는 물리학에 적성이 있는 애인가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죠. 그죠? 과학 안에 물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탐구 동아리를 하는 건 맞아. 선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물리에 관심 있어요. 이건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요 활동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독서가 됐다고 얘는 독서에 관심이 이건 아닌 거예요. 독서만을 통해서 무슨 책을 읽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과학탐구 동아리를 딱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주제 탐구를 해. 그럼 얘는 주제를 뭘로? 물리에 관련된 걸로.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특기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은 지금 아까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1 밑으로 학생부에서는 독서 활동 많이 빠졌어요. 면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독서 활동은 대학교에서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진로지나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 교과별 독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행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독서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독서 활동 나는 빠져있지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관련된 도서가 적을 수 있도록. 그죠? 자, 다시 앞에 해볼까요? 과학적성을 가진 애입니다. 역사 과목이야.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뭘 알아요? 아, 얘는 과학적인 걸 알아요. 그럼 얘가 책을 어떤 걸 읽으면 좋아요? 역사 중에서도 과학 관련된, 그죠? 역사, 산업혁명 이런 책을 읽어오면, 그죠? 역사 과목이지만 얘의 관심사는 뭐야? 과학적이구나.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수능 선택 과목. 내신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수능에서도 관련된 과목을 하면 좋습니다. 그죠? 탐구 과목은 2과목 선택이에요. 탐구 과목 2과목. 일단 한 과목은 뭐? 물리 하면 되죠. 나머지 한 과목은 이 친구는 화학을 하면 좋아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물리와 가장 관련 있는 과목이 화학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리 안에는 화학 관련된 물리학도 있고 지구과학 관련된 물리학도 있고 생명과학 관련된 물리학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물리학과를 선택한 애 중에서도 얘는 물리학과를 진학한 애들 중에서도 얘는 나머지 하나가 화학이면 좋아요. 그 이유를 지금 이 학생의 자료를 보고 왜 그런지 유추하실 수가 있다 하시면 그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나머지 하나가 화학이면 왜 더 좋을까요? 얘는 물리학과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물리학과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 데까지, 그죠? 진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탐색, 본인 전공에 대한 탐색이 좀 더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학생부에서 쫙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뿐만이 아니라 화학을 열심히 한 이유까지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뭘 정했으니까 물리학과 가서 저는 이런 쪽에 관심 있어요. 이거를 정해놨으니까. 자, 이 세부 분야만 바꿔볼까요? 핵물리 말고 천체 물리학, 지구과학,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다른 전형보다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중심으로 준비를 할래 라는 학생이 여기까지 하면 더 좋아요. 기본적으로 학과까지만 해도 남들보다 저평가되진 않아요. 근데 학과까지만 좁히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은 다 비슷한 거 했을 거예요. 그죠? 걔네 다 과학반 했을 거고요. 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하고 물리 과목 좀 더 신경 썼을 거고요. 좀 비슷해요. 근데 학과가 같은데 차별성을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학과는 같더라도 다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학과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요거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좁힐 수 있으면. 그래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무래도 상위권 학교에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자녀의 목표가 학생부 종합전, 특히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생각하고 특히 상위권 학교를 좀 더 위주로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학과 빨리 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 주제, 본인 학업 주제까지 적어서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좀 더 차별성 갖는 학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설명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요런 준비를 가지고, 요런 설계를 가지고 학생부에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반영을 해놓으면 이 친구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공적 과정 점수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친구는 다른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보다 뭘 더 많이 했나요? 양이 많아요? 아니죠. 선택 과목 하나니까 선택하고요. 내신 준비할 때 다른 과목보다 어차피 모든 과목을 다 만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보다 수학과 과학을 좀 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동아리 선택하래. 그럼 동아리 선택하고요. 그죠? 동아리 시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동아리 활동하고요. 그죠? 교과 전형을 준비하든 논술 전형을 준비하든 수능 준비를 하든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애들. 어차피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이 친구는 본인의 학업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걸 했냐 안 했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뭘 더 많이 한 게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육적인 걸 생각하면 교육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란 질문이에요. 왜 이거 공부해야 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학을 왜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모든 거에 해당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자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얘는 뭐를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과학 과목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는지, 왜 내가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과학 탐구 동아리를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주도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교육 쪽에서는. 그걸 알고 하면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짓말은 안 할게요. 이걸 한다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죠. 아니, 배우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알고 하면 조금 더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조금 더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줄이고 수능 늘려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전달되니까 수능 위주로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또 작년에 코로나하고 이런 것도 좀 심각했잖아요. 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난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그냥 수능 준비할래 이런 애들까지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바라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특히 어떤 학교에서 대책안을 내놨냐면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사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느 학교? 서울대학교가 이 상황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수능 위주로 가는 거는 서울대가 바라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수생들을 위해서 분명히 수능은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학생을 선별하고 뽑을 수 있는 미래 역량 기를 수 있는 거를 서울대학교는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게 발표가 나니까 수능을 늘려야 돼요. 특히나 서울대학교는 공립학교니까 당연히 교육부의 그 의지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 늘릴 텐데 그냥 단순히 이걸 늘리자니 어떻게 보면 약간 역행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바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을 내온 게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주목할 게 이 위주라는 단어예요. 위주. 무슨 얘기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입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학생부만 가지고 애들 뽑진 않아요. 왜? 우리 다 알잖아요. 1등급이 다 똑같은 1등급인가요?
아니죠. 학교의 수준이 좀 차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자료로 주로 뭐를 2차적으로 쓰냐면 수능 자료를 쓰죠. 그래서 최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일단 학생부를 해서 뽑는데 너네 수능 성적 얼마 이상 안 되면 안 돼. 이상이 돼야지만 그 학생 뽑을 거야.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부 점수에다가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수능은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수능 기술 전형은 수능만 봤어요. 거의.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울대에서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악수죠. 서울대 입장에서는 묘수고 학생 입장에서는 악수죠. 뭐를 했죠? 수능 위주니까 여기 위주에 뭘 섞겠다? 내신 섞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도 내신 좋아야 돼. 평가 방법이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히 내신 성적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정시에서 교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과목 이수 내용,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 했는지. 두 번째, 교과 성취도 어떤 성적? 모집 단위 관련, 모집 단위가 학과나 학부예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성적 어떤지. 세 번째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 수업 활동.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교과 반영하는 그대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특히 서울대학교를 염두로 둔다면 수시를 준비하던 정시를 준비하던 교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 기준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요 발표가 나니까 요게 지금 고2 밑으로거든요. 요 발표가 나니까 또 학생 학부모인데 난리가 났어요. 왜? 도대체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 무슨 과목 볼 건데? 무슨 학과? 얘가 만약에 경제학과 가려면은 무슨 과목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발표가 났습니다. 올해 7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고1 밑으로 해서 무슨 과목? 전공 연계 교과일수 과목, 핵심 권장 과목 꼭 들으세요. 권장 과목 되도록 들으세요. 다 들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아예 학과별로요 과목을 다 정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그냥 자료 치면 나와요. 그냥 서울대학교 모집 전형 치시면 나옵니다. 예, 그냥 비공개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딱 나와요. 딱 나오는데 요거는 세부 요거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전체 내용을 딱 특징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는 통통 비어있죠. 핵심 권장 과목 비어있죠. 자, 근데 여기는 꽉 차있죠. 여기가 뭐예요? 인문사회 쪽은 비어있어요. 특별히 이 학과 가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인문사회 쪽은. 이공 쪽은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왜? 이 과목을 고등학교 때 안 하면 우리 학과 와서 고생하니까, 우리 학과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이해를 못하니까 최소한 이 과목을 듣고 와야 돼 라는 과목이 이공 쪽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인문 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문 쪽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학교 준비하면은 선택 과목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문 쪽이 아까 그래서 제가 물리하고 화학 설명드렸던 거 있죠? 학업 주제를 정해야 돼요. 보세요. 사회복지학과에 가려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 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을 꼭 해야 되죠? 그건 없는 거예요. 다시, 사회복지학과를 가려면은 학과 중에, 과목 중에 무슨 과목을 꼭 해야 돼?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학생의 진로희망이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나는 CSR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쪽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기업의 복지 관련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라는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부에 했다면, 사회복지학과를 내가 공부하려는 이유를 그렇게 풀었다면 이 학생은 경제 과목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또 한 학생은 사회복지학을 통해서 얘가 관심인 학업 주제가 복지 정책이야.
정부의 복지정책,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 쪽에 공무원 쪽으로 와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실행하고 싶어 라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무슨 과목? 정치와 법 과목.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문 쪽이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인문 쪽은 어떻게 학과에 따른 무슨 정해진 선택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학과에 가려는, 거기서 연구하려는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과목들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한 학과만 주의하세요. 다른 학과들은 좀 상식적이에요. 그럼 수학 중요하고 물리학 가면 물리 중요하고 이렇게 상식적인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인문사회 중에서 딱 하나 있는 거 있죠, 여기. 요 학과가 어디냐면 경제학부예요. 저는 경제학부라면 최소한 사회에서 경제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거 정해놓지 않았고요. 뭘 정해놨냐면 수학 과목 정했고요.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는 당연한데 미적분을 넣어놨어요.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대학교의 수학 선택 과목이 3과목 중에 하나라 그랬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인문사회 쪽은 다 확통해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에서 어떤 설계를 하냐면 인문 학생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는 칸을 안 뒀어요. 확률과 통계하고 다른 과목을 해야 돼. 라는 형태로 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쪽이 미적분을 선택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당장 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적용을 그래서 고1 밑으로 한 거예요. 이게 초월했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선택 과목 하기 전에 2학년 진학하기 전에, 그쵸? 단양하기 전에.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좀 상식적인데 딱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면, 상위권 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경제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인문사회더라도 확률과 통계 외에 미적분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서울대에서 제시한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그 설명 하나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진로 목표와 학교 활동,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지금 학생들 중에서, 자녀분 중에서 고1이면 지금 선택 과목, 고등학교 지금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선택 과목을 이미 정했을 거예요. 그죠? 이미 정했잖아요. 진로와 목표 지금 학과를 정하지 않은 데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미 했던 것도 생각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목표 학과를. 이미 정해놓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택 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우선으로. 이해가시죠? 학과는 정해야 돼. 근데 학과를 정하고 선택 과목을 정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학과를 아직 못 정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선택 과목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학과는 어떻게? 선택 과목 한 거를 바탕으로 정하는 게 맞겠죠. 대입, 그러니까 진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그 학과와 관련된 중점 선택 과목 그리고 동아리가 뭔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밑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게 지금 고1 밑으로. 근데 이게 이상한 건가요? 대학교 준비를 하는데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학교 수업이 예전보다 어쨌든 반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반영되고 있으니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자리를 오신 만큼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네, 그래도 이건 참고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대표적인 그 계열과 학과들이에요. 이 중에서 저는 학과에 어떤 편견이 있거나 하진 않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지금 학과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학과?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좀 이 학과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학과 있죠. 그 학과들을 조금 더 주목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통해서 계속 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학과의 특징은 지금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지금 평가받는 것보다 앞으로 평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학업 영역에 해당되는 학과들을 좀 대표적으로 한 거고요. 국문학과가 좀 의아스럽나요? 지금 컨텐츠 쪽이 너무 난리예요.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컨텐츠 이거 다 포함해서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그냥 현학적으로 말고요. 막 예술적인 글 이런 거 말고 논리적으로 언어 능력, 글쓰기를 잘하는 인력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예전보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국어 공부하면은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니요.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고 외국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회복지학 쪽은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령화로 들어갑니다. 인구 절벽이라 그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때 수험생 몇 명이었어요? 수험생을 생각하면 1년에 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1년에 학생이 몇 명 있었죠? 우리 동시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애들이 몇 명이에요? 줄곧 어떤 얘기 들으셨을 거냐면 60만 수험생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60만 수험생. 꽤 오랫동안 1년에 60만 명의 학생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몇 명? 40만. 그래서 지금 고3들, 고2들, 고1들은 어떻게 돼요?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아요. 이상한 나라죠. 그죠?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대학교들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왜? 필요 이상으로 많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몇 명? 34만, 5만 요 정도 돼요. 그렇죠? 갑자기 요 최근에 인구가 확 줄었어요. 근데 예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많잖아요. 특히 71년생. 그때가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이렇게 연도 보면요.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갑자기 애들이 많이 태어난 애가 있어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황금 돼지띠, 황금 호랑이띠 막 이런 애들이에요. 저희 딸이 황금 호랑이, 저랑 띠가 같은데 2010년도에 그래서 갑자기 휙 올라와요. 그렇죠? 자, 그런 분포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30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령화, 그래서 복지 쪽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는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증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슈가 있고요. 20 쪽은 거의 빨간색이에요. 20 쪽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약간 뭐에 익숙해 있냐면 반반에 익숙해 있어요. 치킨 시킬 때처럼 이렇게 반반.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문과와 이과가 1대1이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문과, 이과, 인문사회를 공부하는 학생과 이공을 공부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뭐에 따라서 숫자가 변화가 있는 게 맞을까요? 맨 처음에 다뤘던 주제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죠? 직업들이 어떤 지식을 좀 더 필요로 하는가로 그에 맞게 비율이 정해지는 게 맞겠죠. 앞으로는 어쨌든 이공 쪽의 지식이 물론 이공과 인문을 아우를 수 있으면 좋지만 어쨌든 이공 쪽의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공 쪽이 좀 그래서 지금 문이과는 나누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사회 중심으로 과학을 할지 과학 중심으로 사회를 할지는 정해야 되거든요.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정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제 성심성의껏 소신껏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학생의 적성이요. 사회 쪽이면은 인문사회 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이공 쪽이면 이공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약간 중간 애들 있죠. 왜 인문사회나 이공 우리가 제도상으로 학문 영역으로 나눈 거지 학생이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중간 특성의 학생들이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은 융합적성. 그렇죠? 이미 사회하고 과학이 거의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미래 역량이 좀 더 반영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인 건 맞는데 학업적으로 준비는 좀 부담을 가질 거예요. 왜? 반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 쪽을 중심으로 할지 과학 쪽을 중심으로 할지 정해야 되니까. 과학이면은 이공 쪽 하고요. 사회면은 인문사회 하면 돼요. 중간이면 어느 쪽? 이공 쪽으로 하세요. 시작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학 쪽에서요. 이공 쪽의 대학교들이 선택 과목을 정해놓은 학과들이 있어요. 학교들이. 주요 대학들이 우리 학교의 이공 쪽에 오려면은 고등학교 때 과학 선택했어야 돼. 라는 거를 정한 학교가 있어요. 인문사회학과들은. 그걸 안 정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공 쪽의 조건을 그런 쪽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공 쪽으로 시작하는 게 진학 쪽에서도 좀 더 맞고요.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과학 쪽이 새로운 지식이 좀 더 많고 인문사회 쪽은 좀 익숙한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부분이 과학 쪽이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쪽으로 시작했다가 인문 쪽으로 전환하는 건 혹시라도 가능한데 사회 쪽으로 시작해서 과학 쪽으로 돌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진로상으로는 앞으로 대학교 이후가 되면 학생은 인문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은 과학 지식을 좀 쌓아야 되고요. 이공 쪽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문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아야 돼요.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가 융합인재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과학 쪽을 중심으로 인문 지식을 쌓는 게 인문 쪽을 중심으로 과학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해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작은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과학적 우선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과들이 쭉 있는데요. 최근에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금 적성하면은 직업에 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좀 학업적인 것들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베스트 그리고 최소한 고1 때는 좀 학업 적성, 학과 적성을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그건 아실 텐데 그거를 탐색할 때 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때는 대학교는 달라도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은 이름이 거의 좀 비슷비슷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학과 이름들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죠? 대학교에서 학과를 좀 학과 이름 바꾸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왜? 사회가 변하니까 좀 더 트렌드에 맞게 지식 바꿔서 좀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들이 뭘 알고 있냐면 학생들이 목표학과를 고3 수능 끝나고 정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쁘면요 지원이 많고요. 실제로 그게 외모잖아요. 학과 외모가 좋으면 지원자가 많고요. 외모가 나쁘면 지원자가 떨어져.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피해를 많이 보는 학과가 대표적으로 약간 올드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저기 가면 좀 고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그런 필요 없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자, 기계공학과. 요새 기계공학과 이름은 많이 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트렌드가 최상위권 학교들은 그렇게 많이 안 바꿔요. 왜? 이름이 모든 애들이 와요. 거기는. 근데 이제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그런 변화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기계공학과 약간 온대 보일 수 있는데 바꾸는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일단 예쁘게 바꿔야죠. 네. 그래서 외국어를 좀 많이 써요. 요새. 두 번째, 정체를 모르게. 그죠? 자, 기계공학을 그냥 외국어로 바꾸면 영어로 일단 바꾸면 메카닉스예요. 이름은 조금 더 세련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메카닉스 사전에 보니까 기계공학. 그죠? 또 바꿔야죠. 자, 기계공학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기계공학 배우려면 어차피 전기전자를 같이 해야 돼. 전기전자? 오케이. 두 개를 합해. 어떻게? 메카트로닉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메카트로닉스 보면 기계공학과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토목공학과가 요게 변화가 좀 더 많아요. 지금 토목공학과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용감한 대학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바꿨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바꿨냐면 건설환경공학 이 이름 많이 써요. 토목공학의 새로운 이름이 건설환경공학 많이 씁니다. 자, 좀 더 노력한 학교도 있어요. 토목이 뭐죠? 기본적으로 토목공학과 뭐 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최대한 적게 훼손하면서 인간에게 이런 구조물 만드는 거예요. 댐, 터널, 다리, 이런 거, 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 산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토목공학과 나오면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어디서 일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과 인기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하는데, 자, 토목공학과 중요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좀 더 노력한 학과는 외국어를 많이 썼어요. 자, 환경 좋아하는 말이, 그러니까 토목이 환경이잖아요. 에코란 말을 또 좋아해요, 우리가. 그래서 에코시스템 엔지니어링. 어때요? 에코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러면 이게 토목공학과가 떠오르세요? 아니죠. 약간 우리가 항상 푸르고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이 학과 멋진데 환경, 맞아. 나 환경도 굉장히 관심 있었는데 딱 들어갔더니 뭐 배워? 토목공학 배우는 거야. 그죠? 자, 들어가고 나서 그걸 느끼는 것도 큰 문제죠. 그렇죠?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 학과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 학과 준비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과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학과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기본 학과 중심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학생들 고2, 3이 되면은 대학교 학과를 볼 텐데 처음 보는 이름들 많을 거예요. MSD 학과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학과 나왔을 때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체하는 방법. 분명히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학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학과 그리고 학과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절대 모르세요. 제일 바꾸기 쉬운 게 학과 이름하고 학과 설명이에요. 제일 바꾸기 쉬운 게. 그거 보면은요, 다 미래 역량을 가르치고요. 다 이 학과 없으면 나중에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거 보시지 마시고요. 학과의 정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뭘 보시냐면 바꾸기 어려운 거. 교수님 바꿔야지만 바뀔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방금 정답 나왔는데 과목 보셔야 돼요. 교과목. 그렇죠? 자, 메카트로닉스 학과 무슨 학과지? 설명 봤더니 막 미래의 그런 창의적인 뭐 AI 막 적혀 있어. 우와 대단한 학과인데 아니야. 딱 학과 교과목 보니까 무슨 과목 있어? 기계 원리와 이해. 그죠? 전기전자 이거 그 내용 이런 거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신생학과일수록 이런 과목들 정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그런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학과를 정확히 할 수 없잖아요. 교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사이트에. 그것도 전부 다 알려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학과 중에 가장 많은 질문 받는 게 이 학과입니다. 인공지능학과.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요 대학교에도 생겼잖아요. 인공지능학과 생겼습니다. 일단 이 학과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인공지능학과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 이걸 알아야 되죠. 뭐 보시라고요? 교과목 보시면 돼요. 자, 교과목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소프트웨어 기본 과목, 프로그래밍 이론, 시스템 구성, 컴퓨터 과목, 어플리케이션, AI 러닝 이론, 컴퓨터 학과잖아요. 그죠? 컴퓨터 학과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추가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학과가 모든 학교에 있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무슨 학과? 컴퓨터 학과. 그죠?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원할 때 인공지능 학과가 있으면 인공지능. 그렇죠? 컴퓨터 학과가 있으면 컴퓨터 학과. 자, 컴퓨터 그리고 세부 주제 정함 좋다고 그랬죠? 얘는 컴퓨터 학과에 관련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주제 탐구를 하래. 과학 과목이야. 혹은 과학 동아리에서 주제 탐구를 하래. 얘는 뭐에 관련된 거? 컴퓨터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거, 그죠? 거기에 AI라는 단어가 막 적혀 있어요, 학생부에. 얘는 컴퓨터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준비를 하는 애구나 라고 해서 인공지능학과와 컴퓨터학과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과의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걸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는 거를 다른 회사, 그러니까 저희는 컴퓨터 회사가 아니니까 그런 빅데이터 만드는 쪽과 같이 했습니다. 표에서 보니까 인공지능 융합전공 성균관대 보니까 이어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같은 커리큘럼 있죠? 같은 데를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소프트웨어, 컴퓨터네. 커리큘럼 내용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워드 클라우드로 정리를 했어요. 워드 클라우드 보니까 여기 커리큘럼, 이 학과의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학과구나. 이 내용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찾으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고요. 이거는 무료예요. 그죠? 유료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안 되죠. 돈 내는. 네, 무료 사이트니까 언제 기본적으로 학과 정하고요. 나중에 목표대학 정했는데 되게 모르겠는 학과들 이름 많이 보실 거예요. 도대체 정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의 정체를 탐색하실 때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오늘 정보를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4시부터 그죠? 4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지금 2시가 제가 1시간 반 조금 남짓하게 지금 강의를 드렸어요. 사실은 1시간 반 정도가 성인 기준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은 몇 분일까요? 40분. 중학생 몇 분? 45분. 고등학생 50분. 좀 익숙한 시간 아니세요? 학교 수업 시간이죠? 그게 그 나이 때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인은 90분. 그렇죠? 오늘 90분 이상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와이즈맨 허진호 의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쉬우셨죠? 네. 우리 전반적으로도 이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랑 짧지 않은 시간 대화를 할 때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먼저 해주십시오. 왜 학년 초나 이 프로그램을 왜 학년 초나 아니면 2학기 초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왜 이제서? 제가 저기 구청 그 담당 팀장인데 저희가 그 1학기 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대면 그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할까 하다가 그때는 보통 다른 곳에서는 대학 진학 요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아예 조금 더 해가지고 시간을 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님한테 지금 요때 하는 강의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년 저희가 연초에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 시기에 하게 됐습니다. 참 슬프죠. 이게 부산학부만이 아니라요. 제가 전국 다 다니거든요. 근데 모든 시도가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좀 응원을 좀 해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뭐 제일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보, 어쨌든 지금 현재 정보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학생들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큰아이가 고1 그리고 선택 과목 다 이제 선택했거든요. 인문계열로 다 선택했는데 네. 실은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네. 코로나가 지금 또 심해지고 해서 맞아요. 온라인 수업으로도 수업 환경이 좀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지더라고요. 겨울 방학이 곧 이제 시작될 텐데 내년 고2가 되기 전까지 약 2달 반 정도 이 기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이 겨울 방학을 좀 잘 준비해서 고2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이 지금 좀 특별히 정한 전형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교과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네. 내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 인문계 쪽으로 네. 이 신박과 또는 예전 네네. 신박과 또는 네네. 국문과를 지금 네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뭐 어떻게 해야 음. 될지 기본적으로는 그런 비교과 특히 활동이라든지 학생 예전에는 방학 동안에 또 학과 준비를 위해서 무슨 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그 뭐 봉사활동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막 모여서 하는 활동 열심히 하는 걸 안 좋아해요.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그거를 반영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죠? 작년, 재작년 비교과 자료는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모여서 하는 것들은 대학교에서 입학사정원, 주요 대학 입학사정원들한테 직접 내용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것들은 조금 잠시 놔두고요. 교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학생들이 지금, 그 학과 중에서도 좀 세부 주제 잡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딱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과는 1학년 때 선택 과목이 그대로 따라가죠. 근데 인문은 아예 또 다른 과목들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상으로는 일단 신문방송 안에서 본인이 어떤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거 관심 있는지를 탐색해주는 정도. 어떤 특별히 학생부에 들어간 활동 말고. 그리고 학업적으로는 사실은 인문 쪽이나 이공 쪽이나 국영수를 얘기를 하는데 국영수는 인문과 사회가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 국어 잘하면 인문, 수학 잘하면 이과 꼭 이렇진 않거든요. 경제학과 대표적으로 수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인문 쪽이든 이공 쪽이든 학생의 학업 역량을 가장 주목하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 수학 못하는데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죠. 잘하는 과목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은 뭐냐면 단순히 그 학과 그 과목 성적이 우수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승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지금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수학을 되게 이거 말고 조금이라도 상승세 그리는 그래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어에 만약에 강점이 있으시면 영어는 그냥 매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하더라도 수학이 논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수학 과목 상승세 그리는 거 과목 중에 방학 동안에 보완하는 거는 가장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도 제가 인문 쪽이든 이공 쪽이든 수학을 강조드리는 게 학생이 더 공부하는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성취감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국어랑 영어 과목은요, 성취감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한다고 이렇게 계속 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모여서 그동안에 모여기 다 모여서 한때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학은 그래도 과목 중에서 좀 노력한 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인문 쪽이더라도 방학 동안에는 수학 중심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활동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네. 강의 너무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아이가 그 영어 교육학과를 생각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1이고요. 근데 학교가 내신을 조금 따기 힘든 학교에 지금 진학을 한 상태인데 특히 이제 영어 내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따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과를 바꾸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방금 말씀하신 상승곡선으로 가게끔 이렇게 끌어가는 게 맞는지 현재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맞고요. 상승세 그릴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건 맞고 학생이 어쨌든 그쪽 진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어 교육학에 하면은 학생이 영어 쪽하고 교육 쪽 두 가지 자료가 있을 텐데
사실 사범 쪽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교사를 생각한다면은 사실 사범 쪽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 통해서 영어학과 통해서 교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영어 쪽이 나중에 이제 그 교육 쪽 생각하면 교사 쪽 생각할 텐데요. 지금 교사 영역을 꼭 고집할 게 아니라면, 교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영어 교육 외에도 교육학 통해서, 일반 교육학 통해서 할 수 있고, 영어를 꼭 고집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로상을 아까도 표에서 보여드렸는데 외국어 쪽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외국어 쪽이 굉장히 진로상으로는 좀 많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영어 쪽이 진로상으로 어떤 좀 약점을 갖고 있냐면, 영어학과 나오면 뭐 잘해야 돼요? 영어 잘해야 되죠. 근데 영어학과 나오지 않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학과 쪽에서는 영어학과가 사실 경쟁력을 갖기가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영어 성취가 낮은데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근데 내신 성적 안 좋다면 사실 수능으로 좀 보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세 그리는 곡선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 관심사는 일단 교육 쪽입니다. 그렇죠? 과목은 아직 명확하게 정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몇 학년이라고 했죠? 네, 1학년이죠. 그래서 과목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교육 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영어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2학년 지나서도 영어가 다른 과목보다 성취가 낮다 그러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어가 꼭 적성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평가하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외국어 쪽이라든지 이런 데 전환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쪽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된다면 그쪽을 좀 계속 좀 밀고 나서도 되고요. 그래서 영어를 할지 다른 쪽에 전과를 해야 될지 아직은 결정하시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바꾸시더라도 준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쪽 진로 계속 나타내고, 그리고 사실은 영어 교사 이런 내용도 얘기하지만 자료상으로 볼 때 그게 막 드러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진로 쪽도 항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꿈이 무슨 학과입니다. 영어 교사가 됩니다. 이런 문구가 적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들을 쭉 기본적으로 탐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사결정은 2학년 지나서, 좀 전과를 할지 말지는 2학년 지나서. 심지어는 저렇게도 돼요. 그 내용으로 가지고 사회복지 쪽을 쓸 수도 있어요. 왜? 저는 글로벌, 사회복지 쪽에서도 글로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복지 이렇게 전환도, 문과 쪽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주제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으니 아직은 의사결정 시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고민, 걱정 좀 덜어주시려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거의 선택지를 정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렵게도 모셨는데 저 이사님께도 듣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사님 당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따로 특별히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어쨌든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오신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남아 있을게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왕 오신 김에, 남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한 자리니까 이왕 오신 김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안내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장 참가하신 학부모님들은요, 나누어드린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약속드린 대로 10만 원 상당의 진로 지향성 검사 그리고 개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1 부모름 학부모 공감 진로 진학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유튜브 참가해 주신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